우리가 이제 오늘 끝 시간이네요. 오늘 마치고 지난번처럼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조금 일찍 마칠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 9번 선교지에서의 멘토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 전문이고 또 오래 선교 사역을 해 오셨고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이나 또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멘토링의 관점에서 제가 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박준범 선교사님이 엠브리지라는 그런 멘토링 단체죠. 선교사님들을 멘토링으로 돕기 위한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종표 선교사님 같은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 33년 동안에 그렇게 또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좀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또 지난번에 멘토링 강의를 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 임화옥 선교사님 역시 사모 선교사로서 또 후배 사모 선교사님들을 또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멘토링 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 넘겨주시죠. 예. 자, 여기에 이제 선교사를 우리가 세우고 또 양육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도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의 재도약을 위해서 멘토링을 통한 선교사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뭐 정민영 선교사님 또 한철호 이대행 조영수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의 이제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공감을 가진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교 현지에서 이 멘토링이 필요하고 또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시는 분들에게도 이 멘토링 양육과 또 이 멘토링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준범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만 탄다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먼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통해서 제대로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을 멘토링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맞는 얘기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론이야 뭐 그거는 책을 봐도 되고 또 어떤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은 아니 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지마다 또 다 다르고 또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멘토링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내과 의사인 이 박준범 선교사님은 중동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바로 이 멘토링 전문 단체, 그러니까 선교 멘토링 전문 단체인 엠브리지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가 주니어 선교사에게 선교적 자원을 나눠주는 관계적 경험, 이것을 선교 멘토링으로 이렇게 규정을 이제 한 것이죠. 그다음 정민영 선교사님도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제자 양육을 강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략은 제자를 키우는 것인데 이게 바로 멘토링이었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임 선교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이 선교 사역 노하우 또 선교사의 성품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멘토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선교지에서 그러면 멘토링이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첫째는 빠른 정착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유학을 이제 가서 그래서 미국에 이게 정착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미국 생활에 정착이 안 되면은 뭐든지 안 됩니다. 뭐 이발 하나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바나나 하나도 어디 가서 싸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참 어려웠던 게 영어를 한국에서는 그래도 준비를 한다고 하고 갔는데 근데 막상 현지에 가서 레포트를 하나를 쓰더라도요. 이 영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뭐 레포트도 내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고 시험도 치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과제물 제출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제물을 제가 영어로 어쨌든 뭐 영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제가 뭘 몰랐냐면은 에디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이게 제도화돼 가지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한국생 특히 플러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많이 오잖아요. 근데 에디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내는데 이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어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야 이게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첫 학기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한 학기 지나고 보니까 에디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써서 에디터한테 이거를 사전에 일 주일 전에를 주면은 미국식으로 그거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주면 제가 그걸 작성해서 내면은 그거는 제대로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점수가 아주 좋았는데 그전에 이제 첫 학기가 이제 아무튼 점수가 제대로 이제 안 나온 겁니다. 이게 에디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이렇게 맡기기라도 했으면은 정말 참 좋았겠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야 이거 하나가 참 중요한 거구나.' 그 뒤로 제가 이런 체험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 다음으로 오는 유학을 오는 그런 한국 학생들에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 그다음에 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 바나나는 어디 가서 사면 싸고 이발은 어디 가서 하고 또 뭐 문구류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좋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뭐 학교에서 공부는 하고 에디터는 누가 잘해 주더라. 이런 거 이게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빨리 정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걸리고 3 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지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언어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착을 위해서 헬퍼가 필요하다. 헬퍼 제도가 있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죠. 또 혹은 멘토를 만나야 돼. 같은 뭐 교단이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함께 뭐 파송받은 선교단체가 같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헬퍼나 멘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생활을 할 때에 뭐 생활을 하는 생활 멘토, 정착 멘토, 그다음에 언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를 배워야 되냐면 선교지에 가는 언어 멘토 필요하고 또 문화 적응도 해야 됩니다. 그 문화를 모르면은 얼마나 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문화 멘토. 그다음에 뭘 아이가 개척 사역을 한다 그러면 개척 멘토. 자녀 교육이 또 있잖아요. 자녀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학교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지. 뭐 자녀 교육 멘토. 이런 멘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영역에 따라서 다 다른 멘토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 절약을 해 줍니다. 왜? 헤매지 않고 "야 여기 가서 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좋은 팀워크를 위해서다.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 또 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간 선교사님 뭐 그 상황을 모르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또 안 도와줘요. 여러분 또 텃세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 뭐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한국 같은 경우도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귀농이라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데 그 지역 날씨나 뭐 특성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채로 가잖아요. 몇 년 헤맵니다. 농사 실패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농사 실패하고 귀농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요. 텃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방에도. 그렇게 해서 농촌에 가서 농사를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에 가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들이 다 있거든요. 안 가르쳐 줘요, 처음에는. 그런데 멘토가 있다 그러면은요. 딱 앉혀 놓고는 쫙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도와줘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그러면요.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전부 시설해 놓고 그러고는 다 만들어 놓고는요. 실패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또 팀워크를 잘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좌충우돌하죠. 그래서 뭐 같은 교단, 같은 선교단체 이런 곳에서 또 한인 선교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팀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 사역에 대한 것도 사실은 배우고 가야죠. 팀 어떤 사람은 개인은 우수한데 팀워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선교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기가 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또 다른 곳에 사역 협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먼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도움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여러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예. 멘토가 있다. 예? 멘토 선교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럴 때 참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경험담. 내가 왔는데 이런 경험을 했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선교 현지에 있다 보면은 파송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재정원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가정적 문제, 애가 또 어떻게 됐다든지 또 선교사님 본인이 어떤 뭐 병이 생겼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뭐 한국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막상 그 또 현지에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 그렇게 경험 있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위기들이 닥쳐질 때 멘토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큰 차이죠. 그다음 네 번째, 또 다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다. 그죠? 자기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방법, 지혜, 선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산입니까? 이런 자산을 나 혼자 갖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배 선교사들에게 이거를 잘 전수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화성교회 협력기관과의 관계를 위해서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 현지에서만이 아니라 파송단체 또 파송교회 이 관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안식년이라든지 휴양 또 병이 있었을 때에 치료 및 휴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시 자신을 파송해 준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선교단체 멘토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크게 도움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퇴 후의 대비. 선교사님들도 은퇴를 또 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선교지에 있는 것이 좋은가?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 좋은가? 또 여섯 번째는 선교 열매를 위한 양육 훈련을 위해서다. 그래서 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심자들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또 그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재생산까지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본인이 그런 양육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선교사님들이 뭐 이런 양육과 훈련 전문가들도 아니고 한국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 양육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교육과 양육이 전혀 다르잖아요. 많은 경우에 한국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양육과 교육을 구별을 잘 못해요. 양육이 다르고 교육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육자 돌림이지만 양육이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예, 여기 양육이고요. 여기 교육이에요. 예, 이렇게 양육과 교육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양육이 곧 교육은 아니에요. 자, 여기 갓난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 갓난아이가 양육이 급해요? 교육이 급해요? 당연히 양육이 급하죠. 이 아이가 크면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양육이 급하단 말이에요. 어찌 양육하고 교육이 같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양육부터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양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양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제자 훈련 들어가면 다 탈락하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는 아이한테 누룽지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다 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믿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양육부터 들어가야 되는 양육을 언제 받아봤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교육을 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양육인 줄 알고 교육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패하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양육과 교육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양육이고 제자 훈련 2교시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읽게 하는 이게 습관의 변화죠.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무장이 효과적인 거죠. 성장이 안 됐는데 무장하면 어디? 그냥 어린아이한테 칼 맡겨주는 거죠.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죠. 이 양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양육부터 성도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양육부터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새 가족이 오면 양육부터 시켜야 되거든. 그것도 1대1부터. 이게 순서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선교사로 가기 전부터 돼 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양육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근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양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재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제자 되도록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되기만 하고 제자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재생산을 못하는 제자가 되버려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지에서 양육을 했으면은 훈련을 해야 되고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을 했으면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 제자 훈련도 많이 배웠고 또 제자 훈련을 여러분도 많이 해보고 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재생산 합니까? 재생산은 별개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재생산 못합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재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재생산은 별개의 문제예요. 가만 제자 훈련 받고 가만 놔두면 재생산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재생산 훈련을 따로 받아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선교지 가기 전에 이런 것이 양육훈련 재생산이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 양육하죠. 양육한 사람 훈련시키고 훈련사 재생산까지 가죠. 양육훈련 재생산입니다. 양육훈련 재생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라도 이걸 해줘야 된다. 선교지에 가서라도 인원은 상관없어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양육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들을 훈련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럼 전부 이 재생산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자 제자 멘토라고 부르죠. 그죠? 예, 여기에 신자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신자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예,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신자와 제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헌신 안 해도 신자예요. 예수 믿으면 신자예요. 근데 제자는 절대 헌신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 받으려면 헌신이 돼야 돼. 신자는 사명 따라 살지 않아도 신자예요. 제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이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멘토입니다. 멘토. 멘토는 바로 이게 재생산하는 사람. 재생산. 그죠? 제자 하려는 사람은 훈련하는 사람. 신자 당기는 사람은 양육받아야 되는. 그렇죠? 아니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양육부터 받아야죠. 애 낳으면 양육부터 시켜야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1:1 양육이죠. 물론 양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1:1 양육과 그룹 양육이죠. 1:1 양육과 그룹 양육이 있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1:1 양육과 그다음에 그룹 양육. 이 두 가지입니다. 1:1 양육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OMC 1:1 양육 과정이 있어요. 원투원 멘토링 클래스. 그래서 OMC라고 해요. 반드시 1:1로 하게 돼요. 그다음 그룹 양육이 있어요. 셀입니다. 아까 전 시간 얘기한 대로 영적 성장을 위한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게 바로 이제 그룹 양육이죠. 요것을 통하여 신자가 이제 자라가게 되죠. 자라가게 됐을 때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7, 8살까지 키운다면 학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그죠? 아이가 이제 집에서 갓난아이부터 태어나 가지고 그러고는 점점 학교 가기 전까지 자라잖아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다음에 애를 어떻게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 그게 교육이에요. 그죠? 또 혹은 훈련. 우리 교회는 이 제자 훈련을 특별한 과정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요.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양육받고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것처럼 제자 훈련도 우리는 전부 학교 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안주를 하고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 우리 멘토링 제자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청년들을 빼고 주일날 출석하는 장년들 가운데서 제자 훈련을 몇 %인가 해야 되니까 80% 정도가 했더라. 80%, 79점 몇 %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장년 성도의 80%가 제자 훈련을 다 한 거예요. 뭐 앞으로도 이제 더 제자 훈련 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다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요거를 이제 DTC라고 그러죠. Discipleship Training Class, DTC. 요거는 양육은 OMC라고 그래요. 원투원 멘토링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멘토를 세워야 되죠. 그렇죠? 제자 되기 했으면 제자 삼기로 가야 되죠. 제자 삼는 제자를 우리 교회에서는 멘토라고 불러요. 재생산 제자죠. 재생산하는 제자. 그래서 요 과정은 우리는 MTC라고 부릅니다. 멘토 트레이닝 클래스. 멘토 훈련반이 멘토 훈련반. 그래서 이 멘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멘토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합니다. 왜요? 멘토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서 그다음 그 사람들을 양육시키는 사람.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 제자 멘토. 신자 제자 멘토, 양육 훈련 재생산. 양육 훈련 재생산. 그다음 OMC, DTC, MTC. OMC, DTC, MTC. 이게 우리 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한다 그러면 베스트. 가장 좋은 거예요. 왜요? 이게 목회의 핵심이에요. 목회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 애 낳잖아요. 양육하죠. 교육시키죠. 그다음에 시집장가 가셔요. 재생산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돼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뭐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주인 선교사님들이나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있다면 그들에게 양육훈련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프로그램 상관없어요. 그러나 양육훈련 재생산은 꼭 해야 된다. 양육훈련 재생산. 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그들을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킬 것인가? 제자 훈련을 하면은 교제는 뭘로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재생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 훈련만 있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은 딱 중간에 이거 하나 한 겁니다. 제자 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양육이 안 됐죠? 그럼 이것도 제자 훈련 들어가서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뭐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또 제자 훈련하는 교회니까요. 근데 제자 훈련 들어와서 10명이 시작했는데 4-5명씩 탈락하고 그래요. 그때. 그러면요. 제자 훈련 분위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0명이 시작했는데 4-5명이 그만둬요. 왜 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왜 제자 훈련 들어왔는데 왜 다 그만두지? 양육이 안 된 채로 들어왔던 거예요. 양육이 안 된 채로 센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아이고 나 못해 나 못해 나. 그렇게 해 가지고 1-2명이 나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언제 그만두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왜 제자훈련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야 이 사람 잡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제자훈련 그만두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1-2명이 그만두니까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래서 제자훈련이 더 이상 진행될 예 명분이 차오르는 거죠. 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민 사회의 한계점 물론 좀 그런 한계점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양육이 안 된 채로 제자훈련 들어가면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양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들어가면은 이제 이 훈련을 잘 받잖아요. 그다음에 재생산 훈련을 더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된 상태로 선교지를 가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선교지에 가서라도 해야죠. 선교지에 가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했을 까 이렇게 가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요. 이게 교회는 그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 1-2명으로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1-2명도 양육 훈련제. 아니, 자녀가 1-2명이라고 양육 안 해요? 자녀가 1-2명이라고 학교 안 보냅니까? 자녀가 1-2명이라고 결혼해서 분가 또 시집장가 안 보내요? 상관없어요. 인원이 많던 적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이 뭐 5명, 10명 그게 교회죠 뭐. 그죠? 그래서 교회를 또 어떻게 세울 거냐. 교회 시스템 전체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링만 교회에서 있으면 안 돼요. 멘토링은 아까 이 양육훈련 재생산에 요게 이제 그 기본 핵심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것을 교회 전체 시스템으로 놓고 볼 때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 목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사실은. 왜냐면 교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니까.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을 또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 선교지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또 선교지의 교회와 사역을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것을 이양시킬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과의 멘토링 관계는 제 책에 멘토링 사역 멘토링 목회라는 그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기본적인 내용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잔 네비우스가 끼친 영향력은 정말 크죠.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흥의 원인은 잔 네비우스로부터 배운 중요한 그런 원리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교 역사가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잔 네비우스가 먼저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막 헤매고 있을 때 이분들이 저 산동성 지역에서 중국의 산동성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네비우스를 부르게 됩니다. 초청을 하죠.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를 그렇게 음, 졸업하신 분인데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산동성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차이니스 리코더라는 그런 그 상해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다가 네비우스가 글을 기고하게 돼요. 근데 이 글을 통해서 한국의 선교를 떠나려는 몇몇 젊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890년 7명의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네비우스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2주 동안 선교 멘토링을 받습니다. 선배님, 선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 네비우스가 먼저 선배 선교사로서 경험이 있으니까 뭐 중국에 불러서 한 게 아니라 네비우스가 온 거죠. 왜냐면 자기는 혼자고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은 7명이나 되니까 그들 초청해서 한국을 와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선교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선교 멘토링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한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네비우스 소책자 이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는 이거를 주면서 요 시험을 합격해야 그래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님들이 네비우스의 그 선교 정책을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소책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배운 여러 가지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의 삼자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전, 자치, 자조, 셀프 프로파게이션, 그다음 셀프 거버먼트, 셀프 서포트. 요 세 가지. 이게 삼자 원리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훨씬 빨리 자립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이들이 정착할 수가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일일이 다 자기들 자본으로 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해가지고 스스로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이게요 네비우스한테 이게 배운 원리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어떤 그런 선교지보다도 모범적으로 그렇게 자립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폭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지만은 네비우스의 이런 그 선교 멘토링 덕분이었다라고 선교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언더우드와 노도사, 언더우드에게 이제 노도사가 첫 열매고 세례를 받게 되죠. 또 존 러스와 서상윤, 서상윤은 이 존 러스의 한국어 선생이었죠. 그리고 한국 개신교 요람인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또 스왈른과 이기풍, 이기풍 우리 잘 알죠. 원래 마포삼열, 못뱃 세뮤얼이라고 그러죠. 이분의 집에다가 막 돌 던지고 했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스왈런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스왈런이 개인적으로 이기풍 이분을 멘토링을 했다 그러죠. 훗날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가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섯 번째는 마포 삼열 사무엘 모펫 이분과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예죠. 그래서 원래 이 길선주 목사님은 선도에 입학해가지고
술과 노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레이엄 리에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마포 삼열 목사님 훗날 길선주 목사님의 사역 멘토가 되게 됐죠. 또 스왈른과 김익두,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이분도 스왈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배워요. 그래서 스왈른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멘토였죠. 뭐 공산군에서 1950년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역시 주기철 목사님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 사역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 또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을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을 받아내는, 참 이거는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좋은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승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초대 대통령, 이분한테는 또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멘토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남 이승만에게 신앙적 사상적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 다음 주에는 제5강 멘토링과 교회 건강, 이거는 우리의 목회 현장이나 아니면은 또 사역 현장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그런 목회, 건강한 목회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좀 질문을,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이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몇 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전체 좀 들릴 수 있도록 목사님 크게 좀 그렇게 볼륨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예, 오늘은 일찍 끝나고 아마 이렇게 쉬고 싶은가 봅니다. 저 있습니다. 아, 우리 예. 원주희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희입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 뿌리에 깊고 네, 또 뭐 장류 유서이든지 또 특히 선생, 멘토이라는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혹시 멘토 멘티의 관계에 맺힐 때 멘토가 그런 유교 문화에 깊어서 그러니까 그 계속의 어떤 영적 권위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가르침의 그러니까 그런 거 강박감이 물론 거룩한 사명이지만 또 그렇다 보니까 더 멘티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 그러니까 재생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못 보내고 붙잡고 또한 멘티는 그런 문화 속에선가 나는 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조언과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는 아 그런 위기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좀 긍정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어 방 예방하기 위해서 어 교육 양육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멘토 멘티의 자세. 네네. 네. 그거에 좀 제가 좀 정확하게 아직 질문을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 사이에 있어서 어 네. 멘티가 가능성이 많은데, 유교 문화와 유교 전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멘티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그 재생산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어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멘토가 계속 멘토의 역할을 붙잡고 또 멘티 양육 받다가 멘토로 또 돼야 흘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멘티도 계속 나는 멘티임을 계속 인식하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예. 멘토는 그러니까 그런 육교 문화 때문에 '나는 멘토다.' 그래서 계속 멘티에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책해야 그러니까 좀 케어링해 줘 돌봐 주고 또 멘티는 멘티대로 나는 또 늘 그러니까 약간 영적의 그런 아이같이 내가 또 가르침이 받다. 그런 거 많이 읽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네. 그러니까 베트남 속담도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번 선생이라면 영원히 선생이다."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예.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좀 재생산 그런 그 과정을 못 이뤄나가 봐 좀 네.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또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멘토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멘토가 멘티가 계속 좀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뛰어넘는 그런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좁은 멘토 그러니까 마음이 좁은 멘토 를 만날 경우에는 아까처럼 "너는 계속 내 멘티로만 있어." 그리고 멘티를 좀 앞길을 열어준다든지 또 더 좋은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계속 자기 멘티로만 있기를 원하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멘토가 되고 그다음에 재생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셀 리더까지 또 돼야 되는데 계속 자기 밑에만 두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다음 과정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문제 있는 그런 멘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여기에 양육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하도록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바로 재생산을 갈 수 있도록 멘토 MTC 교육을 우리는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멘토가 돼 가지고 한 명, 두 명을 양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그 사람을 바로 셀 리더로 세우기 때문에 이 셀 리더가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 밑에만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가능성과 또 아주 이렇게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임명한다든지 또 자신의 그 멘토에 어떻게 보면 방해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는 열어주고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교회의 시스템과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어,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자, 없으시면 제가 기도로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제 5강 멘토링과 교회 건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선교지에서의 멘토링과 특별히 또 효과적인 그 멘토링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앞으로 또 이 멘토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현장, 선교 현장에서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 선교 사역에도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그와 같은 멘토링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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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